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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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구독된 것 같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혹시 들어와 주신 분 중에 이제 설문조사 안 해주신 분, 민수님이 올리신 설문조사 안 해주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논문은 이제 NERF, 이제 NERF라고 불리는 이제 이번에 ECCV 2020에서 베스트 페이퍼 오너러블 멘션을 받은 논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논문을 사실은 이제 예전에 파스커 과제를 할 때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대충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사실 연구 주제로 제가 다음 연구 주제로 생각하는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제 이 NERF 관련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일단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조금 읽어보게 됐습니다. 아직은 뭐 이쪽이 조금 약간 3D 쪽이랑 얽혀 있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을 좀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널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벨 뷰 신테시스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노벨 뷰 신테시스 태스크가 어떤 거냐라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엄청 여러 장이 있고요. 뭐 20 몇 장부터 100장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각 뷰마다 카메라 이미지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가 뭐 굉장히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그 뷰가. 그거를 이제 뭔가 비디오처럼 만들기는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는 이제 이런 뭔가 뭐 20 몇 개의 뷰가 있을 경우 그 사이사이의 빈틈의 뷰들도 모두 다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널프, 뭐 노벨 뷰 신테시스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 이미지를 먼저 이제서 좀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 뷰가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미지들을 모두 다 생성하는 겁니다. 조금 이게 그 뭐 컴퓨터 뭐 통신상의 저기로 뭔가 끊겨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결국 이런 카메라 뷰에 따른 컨티니어스한 뭐 결과물들을 다 생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갔는데 어, 네. 그래서 이런 태스크가 모델 뷰 신테시스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프로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NERF라는 모델 전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런 모델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3D CNN에 통과시키고 이거를 3D 결과물을 이제 내뱉는데 그거를 이제 RGB 그리고 시그마란 값으로 이제 내뱉어서 이 X, Y, Z 다 3D 좌표에 따른 3D 좌표에 따른 결과물을 한 번에 이 포워딩으로 모두 다 생성하는 그래서 예측하는 뭐 태스크가 있는데 이쪽도 결과물이 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고화질로 갔을 경우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게 결국 3D CNN을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 컴퓨팅 코스트가 굉장히 큰 거죠. 인퍼런스를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저기서 방법은 3D CNN을 어떻게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쪽 리터러처를 자세히 몰라서 프리비어스 워크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갈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3D CNN을 통과해서 뭐 결국 2D 이미지지만 결국 또 그것도 채널이 있긴 한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3D CNN을 통과해서 이 X, Y, Z의 좌표 값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웃풋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마 모델 아키텍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최종 아웃풋이 3D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3D CNN을 쓴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아웃풋이 그런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건가요? 여기서는 그냥 아웃풋이 그냥 3D 텐서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3D 텐서인데 거기 텐서의 좌표마다
이 XYZ 좌표마다 이 RGBZ 그리고 시그마라는 값들이 다 있는 거고요. 각 픽셀별로. 시그마가 뭔가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density 값이라 그래서 이쪽 3D 뭐 리컨스트럭션 뭐라고 해야지 이런 노벨 뷰 신테시스 태스크에서도 많이 쓰는 값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뒤쪽에 뭐 수식을 통해서 이런 게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지 뭐 이게 정확하게는 의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꼭 사용해야 되는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쪽은 이제 아마 그 민수님이나 승환님이 이제 파스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까지 아니고 과제를. 그 피프라는 모델도 저도 봤는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프 레프레젠테이션은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배우게 해서 이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점을 뭐 3D 공간에서 점들을 여러 개를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이 이제 그 물질 디시전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이제 모델을 예측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의 점들을 여러 개를 샘플링해서 그거를 결국 맨 마지막에 쉐이프 리컨스트럭션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점은 이제 제외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몇 천 개, 몇만 개의 점들을 이렇게 샘플링한 다음에 이 3D 쉐입 자체를 생성하는 연구가 또 이 분야에 있는데 이 분야는 아직까지는 이 디테일의 정도가 아직 그렇게 뭐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컬러와 이제 쉐이프 모두 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이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단점은 이제 뭐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이런 3D 쉐이프를 예측하는 태스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계점은 이 결국 3D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단순하게 뭐 그냥 여러 장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카메라 레이나 포지셔널 인코딩뿐만 아니라 완전 fully 3D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 이런 결과물 자체가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다. 그 고화질에 대해서도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결과물을 조금 가지고 있어 이런 점이 이쪽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컨트리뷰션, 너프라는 모델에서 이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벨 뷰 신테시스를 위해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안해서 제안하는데 이제 Continuous Neural Network as a Volumetric Scene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 인풋으로 5 코오디네이트를 주고 x, y, z 좌표와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각 위치마다 결국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논문을 이해하기로는 이 x, y, z 자체는 이 카메라에 대한 디렉션과 x, y, z 좌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그 특정 뷰가 이 5개의 좌표로 결정이 되면은 특정 픽셀에서의 뭔가 특정 픽셀 값에서의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디렉션이 카메라 레이, XYZ가 스페이셜 로케이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특정 픽셀의 값을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볼륨 렌더링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한다는 것도 이제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 로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결국 100장의 이미지면 100장의 이미지를 모두 한 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씬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 MLP 모델을 결국 사용하게 되는데 한 씬에 대해서 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하는 태스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뭔가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까지 생성을 하는데 성공해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먼저 널프라는 모델의 일단은 오버뷰인데요. 오버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특정 카메라 위치에서 사실 이 카메라가 이제 세타와 이제 이 값으로 두 개의 값으로 카메라 정보가 고정이 되는 거고 XYZ는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면은 한 씬에 대한 뭔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씬에 한 픽셀 값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5D 인풋 포지션과 이 디렉션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이 5개의 코오디네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코오디네이트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들어간 다음에 이 RGB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density 값인 시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와 시그마를 예측한다인 거고 뒤쪽에 볼륨 렌더링과 렌더링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앞에 뭔가 이제 3D를 한 번에 예측하는 태스크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RGB 뭐 시그마 값을 이렇게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XYZ에 대한 스페이셜 로케이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뷰잉 디렉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위치, 그러니까 한 픽셀의 위치에 따라 이제 뭔가 여기서 이 MLP는 인퍼런스를 해서 RGB 컬러가 나오는 거죠. 컬러와 그리고 density 펑션, density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경우는 9레이어로 모두 각각 다 256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뭐 레이어가 조금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좀 나눠져 있어서 한 번 fully connected 레이어 통과하면은 벡터 하나와 시그마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통과시킨 다음에 FC 레이어에 원래는 여기에서 RGB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디테일한 구조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저는 조금 이런 태스크를 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요. 저 질문 네. 있는데 저 네. 뷰잉 디렉션이 왜 파라미터가 두 개인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이쪽 분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코드 레벨까지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게 이게 세 개의 값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를 좀 뷰잉 디렉션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코오디네이트 두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거는 아마 코드 레벨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약간 그 극좌 표계 뭐 그런 표기인가요? 네, 세타랑 그런 파이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트랑 파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윗 아시는 게 정도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네, 저도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뭐 위도 하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고 경도면은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위아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도를 좀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걸로 이제 좀 쓰이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각도를 쓰이는 파라미터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가 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표기를 가능한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근데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카메라의 극좌표가 지금 세타와 파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XYZ는 뭐예요? 내가 맞추고자 하는 위치? 이게 아직도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카메라의 위치로 조금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근데 이게 조금 XYZ가 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가 됐는데 솔직히 하나는 이제 조금 그 XYZ 값이 이게 결국 여기에 있는 XYZ 값처럼 3D 공간상에서의 XYZ 값이란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네. 건 이제 뷰잉 디렉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뷰잉 디렉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좀 혼란스러웠냐면은 이 카메라 레이가 결국 여기에서 카메라를 비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서 또 카메라를 비치는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 뷰잉 디렉션이 결정이 되는가? 약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서요. 이게 원래 수식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이 스페이셜 로케이션이 여기에서의 스페이셜 로케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뷰잉 디렉션, 그래서 XYZ가 뭐 표기상, 그냥 글 설명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3D상의 차트다. 근데 이제 카메라 레이를 이 뷰잉 디렉션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여기서 보는 뷰가 있을 수 있고 제 위에서 보는 뷰가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저 윗그림과 아랫그림에 같은 노테이션을 썼는 같은 거일 테니까 네.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정확한 그 뭐 앱솔루트 포지션 그 텐서 위치를 x, y, z로 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응용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경도 위도로 만약에 표현을 하는 거라면 저 세타와 네. 파이가 저희가 약간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도 위도로 모든 위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저 세타랑 파이가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X, Y, Z 위치가 지금 저 스페이셜 로케이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결국 카메라 이게, 위치가 고정인가요? 아니요, 카메라 위치가 카메라, 바뀔 수 있죠. 카메라 그 위치는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죠, 세타 계속. 파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카메라 위치와 내가 궁금한 저 포인트 간의 어떤 그 각도를 세타 파이로 표현하는 게 제가 이해한 건데 그게 아닌가 해서요. 카메라 위치와 제가 관심 있는 저 각도까지 모두 다. 포인트, 네, 포인트 간의 이제 위도와 경도 각도를 세타 파이로 표현한 거라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바라보는 거리가 정해져 있지 그냥 고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근데 이게 조금, 하여튼 바라보는 거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노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의 말을 조금 들어보니까 확실한 게 이제 XYZ는 3D 좌표상의 위치가 맞고요. 물체의 위치. 그래서 스페이셜 로케이션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이 뷰잉 디렉션 두 가지로 이제 이 카메라의 이 위치와 이제 이 각도가 모두 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처럼 이제 보는 거죠. 구. 그러니까 뭐 지구 바깥쪽에서 뭐 안쪽을 보듯이 이런 표현이 뭐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저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그럼 시그마가 아까 한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뒤쪽에 수식이 있는데 한번 수식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카메라 레이가 이제 그 그 카메라 레이가 시작점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갈 때 이제 레이가 얼마나 방해를 안 받는지에 대한 확률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복잡하니까 그런 표현이 저는 좀 네. 수식으로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식 봐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뭔가 배경 지식이 많진 않아서 조금 이런 이 3D 표현 쪽에서 이제 그전 뭐 prior work에서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뭔가 표기법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density라는 게 그 보통 네. 우리 density 뭐 estimation 같은 거 할 때의 density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랑은 약간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density라면 뭐 예를 들면은 좀 어떤 거냐면은 물체가 결국 이 카메라 특정 뷰에서 이렇게 볼 때 이 투과도 같은 걸 결국 표현하는 거거든요. 투과도. 그러니까 레이가 이제 들어갈 때 표면에 딱 닿는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은 닿는 거고 사실 여기는 이 부분쯤에서 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density 값이 이제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투과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 자체가 얼마만큼 이 좌표에서 투과가 됐는가. 그래서 단순히 컬러 자체는 뭐 이 값이 예측됐지만 density의 값에 따라서 이 투과도 자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뭐 왜 3D 뎁스라고 안 하고 왜 덴시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는 볼륨 덴시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어원까지는. 단순히 뎁스는 이제 이 Z 값이 뎁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들 했던 것 같고 뎁스는 Z 값이 맞고 이거는 추가도의 개념이니까 그 density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혹시 근데 그럼 그 시그마의 보통 범위가 네. 0에서 1인가요? 아니면 좀 어떤 실수 값인가요? 다 마이너스 1에서 1 값으로 노멀라이즈는 됩니다. 이 모든 값들은 마이너스 1에서 1 값으로 모두 다 노멀라이즈가 됩니다. X, Y, Z까지도요? X, Y, Z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실제로 나중에 뒤쪽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걸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네,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투가도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약간 뒤가 비치는 여부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인퍼런스 나중에 포워드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이 RGB 이 덴시티만 가지고 이렇게 바로 뚝하니 그 한 씬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요. 나름 뒤쪽에서 조금 이거 덴시티와 이 컬러 값을 이용해서 그 한 카메라 레이에서 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조금 더 이 덴시티가 왜 따로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과정 아까 중에 네. 이 태스크 과정 중에 물체랑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뭐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런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물체랑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마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네, 아웃풋 알겠습니다. 값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지금 막 설명드리려는 게 이 포워드 과정인데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이쪽이랑 조금 더 설명이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하는 거냐면은 특정 카메라 레이와 이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따라 다 저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 특정 한 픽셀의 위치에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뭐 이 값을 여러 개 샘플링한 다음에 이 점의 위치를 여러 개를 샘플링한 다음에 이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특정 물체가 카메라 레이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경우 먼저 유니폼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N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트 거리인 거고 뭐 임의로 정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리얼리스트 거리와 가장 먼 furthest 거리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리얼리스트 T1, 리얼리스트가 T1인 거고 furthest가 TF, 뭐 T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니폼하게 N개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카메라 레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면은 이 카메라 위치 하나는 결정되는 거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관련이 깊은데 이 뷰 자체가 뭐 줌인 줌아웃을 하진 않습니다. 이 태스크가 뭐 줌인을 했다가 줌아웃을 했다가 이런 태스크는 못 하는데 특정 물체와 이 거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구 형태로 뭔가 이렇게 카메라 레이가 도는 거고요. 그 뷰에 따른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T1부터 TN이라는 여기까지 샘플링이 된 거에서 이제 이 값들을 샘플링한 다음에 이 값들에 따른 각각 뭐 X, Y, Z 그리고 뭐 레이를 저기 하는 게 세타 파이가 되는데 뭐 이 값에 따라 결국 인퍼런스가 돼서 이 위치별로 각 위치별로 RGB 값이랑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그마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인퍼런스 결과로서. 그래서 이 특정 카메라 레이에서 이 물체를 이미지를 또는 픽셀을 예측하는 태스크에서 이 값이 나오면은 어떤 포워드를 하냐면 한 번 더 이 계산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은 이 계산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저도 100% 이해를 한 상태는 아닌데, 좀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어, 뭐, 이거를 좀 저자가 이제 설명할 때는 조금 PPT에서 풀어서 써서 이 PPT를 좀 가져왔는데, 어떤 식으로 풀었으냐면은 이 C 값은 이제 최종적인 카메라 레이에서 특정 픽셀의 컬러 값이 되는 겁니다. 특정 카메라 레이가 고정이 되고 특정 픽셀에서의 컬러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러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폼하게 이 T 값을 뭐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TI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TI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알파 값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자 설명으로는 얼마나 라이트가 이제 일찍 블록되느냐의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알파 값은 이제 라이트가 얼마나 이 레이 세그먼트에 의해서 뭐 컨트리뷰트 됐나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직히 이 표현이 정확하게 저는 딱 와닿진 않는데 이 무엇보다 이 델타에 대한 수식이 없어서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자체는 아까 전에 구한 이 특정 TI에서의 시그마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TI 값은 이제 결국 나오는 거고 그 I란 노테이션 자체가 총 여기에 유니폼하게 골라진 점들의 I의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값과 웨이트 값으로 표현되는 TI와 이 알파 값으로 표현되는 이 세 값을 곱하게 되는데 TI 같은 경우는 1-알파 J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의 알파 J 값을 다 곱한 거고 뭐 1- 알파 I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TI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샘플링이 리얼리스트부터 거리를 샘플링한 값인 거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컬러, 그러니까 특정 카메라에서의 컬러 값은 이와 같이 계산된다라고 해서 정리해오는 값이 결국 이 최종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결국 저게 그거네요. 약간 네, 이제 그 아닌가? 어떤 걸 조금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가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3D라 하더라도 이제 네, 카메라가 결국에는 보는 것은 2D잖아요. 저희가 네, 이미지 찍었을 때 2D듯이. 네, 그러니까 2D니까 X, Y 좌표 각각의 이제 컬러 값을 결과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3D니까 여기서 약간 제너럴하게 선택한 방법은 그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그 컬러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컨비네이션을 걸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오브젝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뒤가 안 보이면은 결과적으로 그 음, 앞에 있는 친구만 알파가 1이고 나머지는 뒤가 다 0이니까 뒤에 있는 네, 컬러가 결과적으로 무시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카메라가 한 번 딱 그 각도가 주어지면은 거기서 나온 2D에 있는 컬러들을 다 결정하는 방식을 저렇게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투가더의 개념이 이제 말씀하신 게 조금 더 좋은 표현 같은데 이제 이 투가더의 개념이 결국 이제 t i 값도 계속 이제 알파 i가 계속 곱해질 거니까 어, 점점 뒤로 갈수록 사라질 거고요. 그 레이의 컨트리뷰트 그러니까 컬러에 곱해지는 이 웨이트 값이 갈수록 빵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에 컬러가 딱 투가도가 뭐 덴시티 값이 볼륨 덴시티 값이 뭐 처음에는 뭐 계속 뭐 1로 됐다가 뭐 이렇게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뭐 저기 되는 거죠. 조금 이해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 설명이 좀 저도 복잡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슈퍼바이즈 세팅인 거죠? 네, 소바이 세팅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의 카메라 레이의 각도나 그 포지셔널 정보들이 조금씩 다 있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뭐 슈퍼바이저 세팅을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네. 그냥 러 데이터 하나 주어지면은 다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특징적인 점은 이 논문이 좀 왜 유명해졌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노벨 뷰 신테시스는 결국은 이 노벨 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만 지금 학습을 하고 결국 노벨 뷰까지 컨티니어스하게 다 만들어내는 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아낸 것 같아요. 뭐 태스크 자체는 하여튼 뭐 특별하진 않을 수 있어도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되게 좋은 퀄리티를 냈다는 게 근데 저 알파 값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구해요? 알파 값이요? 네. 알파 값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맨 네. 마지막에 컬러 값이 나오잖아요. 각 뷰에 맨 대해서. 마지막에 컬러 값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게 이 E가 C라는 뭐야? 컬러 아, 값, 네네. C. 표현이 그러니까 이 C 컬러 값이잖아요. 맨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컬러 컬러를 값을 결정을 하려면은 알파 I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파 I 같은 경우도 밑에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 알파 I가 그냥 저걸로 수식이고 계산되는 거예요? 네, 저 수식으로 계산되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 과정은 이제 이 최종적인 컬러 값을 결정시키기 위한 모델의 포워드 과정이 포함되고요. 아까 전에 예측했던 RGB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 4개를 모델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 모델 예측한 걸로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레이에 따라. 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거 먼저 설명드리자면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렌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에서 나온 값과 이거를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특정 픽셀의 특정 레이에 뭐 해당하는 이 특정 컬러 값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모델, MLP 모델. 근데 그러면은 저게 지금 데이터 꼭 3D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 네, 맞습니다. 3D 데이터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포지션에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게 알아서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미지 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 뷰별로 이 카메라 레이는 있어야죠. 카메라의 포지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하는 겁니다. 학습. 네. 아, 아닌가? 그럼 잠깐만. 그 CI라는 3D가 게 아니고 그러니까 CI를 구하려면은 3D 데이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3D 데이터 말고 약간 카메라 위치가 주어지고 그거에 따른 멀티뷰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네, 세팅에서 학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다시요. 그러니까 그 멀티뷰에 대한 이미지가 주어진 건데 그 멀티뷰에 따른 카메라 위치 정보도 같이 주어진 세팅에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전 이해했거든요. 그 아까 카메라 전 디렉션을 수식에서 인풋으로 넣어야 되니까. 네. CI가 뭐죠? CI는 모델이 예측한 컬러예요. X, Y, Z 그리고 세타, 파이가 들어갔을 때 각 그 3D 위치상으로 이 점들이 있죠. 이 점들에 나오는 컬러입니다. 점들이. 그래서 이 선상에 있는 컬러 하나를 결정하는 게 C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좀 C가 여러 번 나와서 좀 저기인데 대문자 C요. 캐피털 C.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문자 CI라는 것은 모델이 예측한 결과라고요? 프리딕션한 결과? 네. 물론 C는 이제 계산돼서 나온 최종 모델의 프레딕션 결과가 되는 거죠. C라는 노테이션은. 라, 그래서 이 그러니까 C로 만들어서 네, 라지 C. 네. 라지 C가 그 2D 프로젝션 된 RGB 값인 거고 스몰 C가 네. 그 3D 상에서 X, Y, Z에 대응되는 그 RGB 값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스몰 그러면 CI 네네. 아,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델 프리딕션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게 CI라는 걸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다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CI라는 걸 에스티메이션 할 때 그 CI에 대한 GT 값이 지금 있는 필요가 거. 없어요. 음. 그게 없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컬러로 만들어 준 다음에 모델의 프레디션 결과를 네. 수식을 통해서 네. 이제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볼륨 렌더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 최종적인 C 값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그 한 씬에 대해서 결국 이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픽셀 뭐 별로 따따따따 뭐 이렇게 네. 색깔이 결정되겠죠. 이 값이랑 이제 GT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멀티뷰 오케이. 그러면은 3D 데이터는 없어도 되고 다만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 멀티 뷰의 2D 이미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여기서는 몇 개나 써요, 대충? 그 하나의 오브젝트에 제가 몇 개의 뷰.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완전 풀리 360도 회전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00 몇 장씩 막 쓰이고요. 네. 좁은 각도만 하는 거는 20 몇 장씩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걸 조금 소개를 하는데 이런 세타와 레이에 따라 특정 좌표 X, Y, Z 값에 따라 이런 이게 달라졌을 때 카메라 레이가 달라졌을 때 이펙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뭐 배인 거예요. 배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대충 보는 건데 뭐 뷰 1, 그러니까 뷰 1에서의 결과물 같은 경우 2D 이미지로 딱 봤을 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모라는 점과 세모라는 컬러 값과 뭐 마름모 모양의 뭐 컬러 값을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뷰 2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근데 재밌는 점은 똑같은 X, Y, Z 좌표더라도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이런 인풋 값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X, Y, Z 좌표일 때 이 카메라 레이에 따른 분포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뭐 마름모일 땐 이런 색깔이 나오고 네모일 땐 이런 색깔이 나오고 뭐 카메라 레이가 카메라 레이가 이걸 때 이거랑 이거가 나오고 뭐 이거랑 이거가 나온다 뭐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레이가 달라짐에 따라서도 조금 뭔가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단순하게 그대로가 아니라 이런 결과물을 조금 리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한 뷰가 있는 거고 이제 픽셀이 매번 들어가는 겁니다. 픽셀이 뭐 예를 들면 뭐 4096개씩 뭐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MLP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웨이트 자체도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모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논문에 나와 있는 리포트 상으로는 이제 뭐 V100 한 개를 써서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학습했다고 하는데 뭐 짧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8시간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뭐 GitHub 레포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학습 시간이 한 씬에 대해서 걸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재밌는 거는 이제 결국 이 인풋 X를 봤을 때 이제 이 좌표값 자체를 그대로 넣었을 경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뭐 이미지를 좀 생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한계점이 명확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솔직히 이게 좀 저는 논문 결과물상으로는 이게 좀 임프레시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한데 좀 뭔가 어디다 써볼 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테크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심플하게 뭐 x, y, z, 세타, 파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값들을 각각 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코딩 하냐면 이 sin x랑 cosine x의 각각 이 예전에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던 포지셔널 인코딩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L은 이
로케이션 좌표에 대해서는 좀 L을 10으로 설정하고 L 같은 경우는 여기서 N 값입니다. 뭐 길이. 그리고 뭐 카메라 레이의 디렉션, 카메라 디렉션 같은 경우는 뭐 L을 4로 설정해서 뭐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뭐 인풋 자체를 뭐 룰베이스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인풋으로 활용했더니 훨씬 더 성능이 올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도 X, Y, Z 그리고 카메라 레이면 충분히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뭐 모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한 다음에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플한 테스트를 하냐면은 이거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있을 때 그냥 2D MLP를 그냥 뭐 MLP를 간단히 학습해서 너 그대로 각 픽셀별로 각 픽셀 좌표도로 이 좌표랑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똑같이 예측을 하도록 했더니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냥 좌표 값을 넣어서 RGB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이렇게 블러리한 결과물들을 내뱉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특정한 뭔가 뭐 한 이미지, 한 씬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결국 XYZ 좌표랑 뭐 이런 걸 XY를 집어넣을 때 컬러를 예측해라 라고 했을 때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더니 갑자기 성능이 엄청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뭔가 인베딩을 한 다음에 했더니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뭐 효과고요. XY를 어떻게 바꿨다고요? XY를 뭐 XY의 각각의 좌표값이 있을 텐데 사인 X, 코사인 X, 뭐 사인 EX 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인풋을 각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냥 뭐 사인 Y, 코사인 Y 뭐 이렇게 해서 또 쓰고요. 궁금한 게 이거를 있는데, 다 네. 네, 저 포지션 인베딩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같은 펑션으로만 인베딩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인을 쓸 필요 없이 해시 펑션을 쓴다던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일단 이 저자가 뭐 결국 트랜스포머에서 결국 아이디어를 영감받아서 결국 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실 X, EX, 4X 이게 좀 나이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이브 하죠. 조금 말씀드린 거죠. 그냥 같은 위치면은 뭐 같은 인베딩을 하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핵심 펑션을 써도 될까? 약간 이거에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뭐예요? 저도 뭘까요? 사실 그게 퍼펙트하게 이해는 되진 않았는데 여기 저자 설명도 결국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X, Y라는 한 이미지에 대해서 결국 MLP가 학습을 하는데 X, Y라는 좌표에서 이렇게 MLP로부터 넣어서 이렇게 컬러를 내뱉는 거랑 이 X, Y가 조금 더 복잡한 인베딩, 하이 디멘셔널하게 인베딩이 됐을 때 그 정보를 뭔가 구분하기가 편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퍼펙트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국 이 값들이 각각 마이너스 1에서 1 값들인데 이것만으로 컬러를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인코딩이 된 정보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정보를 더 주는 건가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정보량은 똑같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그게 왜 그 포지셔널 변환하기 인코딩을 전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변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환하기 전에 앰비규어스 했던 것이 저렇게 하니까 뭐 앰비규어스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트랜스포머도 사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잖아요. 뭐 결국 그때 뭐 근데 예를 그게 들면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위치를 계속 특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험하잖아요. 그게 꼭 사이클릭하게 하는 게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해시폰 쓰면 되는 건지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구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네.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에 대한 구분력만 줄 수 있으면은 충분히 그냥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트랜스포머 자체는 셋 인코더니까. 그러니까 넣고 빼고에 의한 영향이 있는 거지. 저게 꼭 저런 형태여야 되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트랜스포머에서도. 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여기서 뭔가 근데 구분이 되잖아요. XY 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위치는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네.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준수님 말씀하신 셋 인코더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그 인풋 토큰 0, 1, 2, 3을 이제 인베딩 할 때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원래는 아, 그 모델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셋이. 네네. 네, 그러니까 셋을 인코딩 하는 건데 셋이 아니니까 그거를 시퀀셜 인베딩 하려니까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애초에 XY 좌표 자체가 이미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건데 포지셔널이 저 친구는 못하고 저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건지가. 여기 input x인가요? 저 x가? 혹시 아니면 네, 혹시 인프렉스입니다. 저번 랩 세미나 발표에서 그 혜성님이 했던 거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저 포지셔널 인코딩을 썼던 거 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준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풋 자체에 그 코디네이트이 이미 있으면은 굳이 쓰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음, 근데 이게 그 사인 이렇게 주파수로 나누는 게 그 조금 더 그러니까 x가 그냥 숫자로 있으면 리니어 스케일인데 저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저 주파수별로 나누어 주면은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10진수, 2진수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센서티브하게 모델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량은 뭐 비슷하더라도. 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엄밀하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네. X 좌표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보여준 거니까 생각이 난 건데 뭐 0에서 1 차이 나는 게 저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보다 저렇게 사인의 주파수별로 n이 커질수록 더 민감하게 저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0, 1 차이랑 네. 뭐 나중에 9, 10 차이랑 이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쪽에 사인 x, 코사인 x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릿수가 커진다는 점에서 좀 더 센서티브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 값은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리고 사인 x 안에 어떤 뭐 나오는 값이 처음에는 뭐 내가 x를 9랑 10을 놔가지고 사인 값이 0.5나 0.6이 나왔다. 근데 사인 2에 n승의 x에 넣어가지고 뭐 0.3, 0.7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뭐 진짜 인베딩의 이미지 그런 센시티브한 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사인 함수가 컨티뉴언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이미 말씀하신 바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모델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에 하나의 스칼라 값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인풋 세팅은. 근데 거기에서 뭔가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형태의 포지션 하이 디멘셔널로 포지셔널 인코딩 형태를 구분하는 게 정보량은 같을지라도 좀 더 구분하기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픽셀을 뭐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을 때 원래 값은 0에서 255지만 뭐 같은 데이터 형태라도 저희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모델이 좀 더 잘 학습했으니까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뭔가 하나의 픽셀 스칼라 값을 넣는 것보다 뭔가 하이 디멘셔널 이런 식의 뭐 포지셔널 인코딩 형태의 하이 디멘셔널로 임베딩 했을 때 좀 더 그냥 모델이 잘 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혹시 어떠실까요? 아니, 뭐 저도 비슷하게 뭐 잘은 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뭐 트랜스포머 가지고 저도 뭐 분자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 경우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위치를 좌표로 그냥 넣어줄 때랑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포지셔닝 임베딩 느낌으로 뭔가 좀 좌표 값들을 뭔가 좀 하이 디멘전으로 이제 커널 트리 쓰듯이 이제 보냈을 때 이제 그걸 입력으로 썼을 때랑 성능이 그냥 차이가 나더라고 확실하게.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좌표를 그냥 넣으면은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디스커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좋은,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 한 개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네. NLP에다가 인풋을 넣을 거면은 이제 원디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X 좌표가 원래는 스칼라인데 그것을 뭐 지금 보이는 것만 한 예를 들어 8개 음. 8디멘전짜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이거를 X, Y, Z랑 뭐 이런 거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다 이제 그냥 컨캐트네이션 하는 건가요? 인풋을 넣을 네, 때? 맞습니다. 컨캐트네이션. MLP다 보니까 컨캐트네이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심플한데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라니 약간 싶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 궁금한 것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미지 인풋에 넣을 때 그냥 이미지 픽셀을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어떤 좌표를 넣어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저런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으면은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트랜스포머가 아니더라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결과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생각해 보면은 되게 뭐 점 하나 XY 좌표 넣고 XY 좌표를 다음으로 프레딕션 하라던가 약간 그런 태스크 많잖아요. 사실은 되게 뭐 근데 이런 센시티브하게 인코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측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결국 것은 뭐 조금 저한테는 조금 되게 좋은 테크닉이 될 수도 있겠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도 아까 전에 뭐 준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 해시 펑션으로 바꿔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코딩이 어떤 더 풍부한 정보를 줄수록 센시티브하게 할수록 사실 이 모델로 하여금 더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시 펑션은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네. 픽처라이제이션을 해시 펑션을 아무거나 가져가가지고 음. 시켜버리면서 학습을 했을 때 잘 되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한 한 값으로 뭔가 특정 값을 예측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을 경우 시계열이나 뭐든지 하여튼 뭐 그럴 경우에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은 드네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설명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사실 coarse define 구조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실험 결과물들인데 실험 결과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뭐 해봤더니 이제 PSNR, SIM, LPIPS 수치에서 모두 다 압도적인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여러 데이터 셋에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정성 결과물 같은 경우도 꽤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프라는 모델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면까지 그래도 꽤나 잘 생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360도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그리고 이거는 뭐 T-Rex 뭐 해가지고 뭐 한정적인 뷰에서의 뭐 인퍼런스 결과물인데, 하여튼 두 가지 다 해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 널프를 이용해서 좀 후속 논문이 좀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심플한 데다가 뭐 실험 자체도 한 장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메모리도 많이 안 들고. 근데 3D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좀 뭐 최근에 나온 결과물은 뭐 요즘 리터러처를 좀 조사하고 있는데 퓨샷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나 인버스 너프 약간 이런 거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논문 제목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아까 어블레이션 실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실험 그 세팅이요. 인풋이랑 아웃풋 같은 게. 인풋과 네. 아웃풋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인풋 이미지가 한 뭐 100여 장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네. 100여 장이 되는데 띄엄띄엄 100여 장이 있겠죠. 뭐 이런, 여기가 카메라 레이입니다. 그 뷰. 이렇게 했을 때 띄엄띄엄 있겠죠. 근데 띄엄띄엄 있을 때 네. 이 뷰들을 이제 노벨 뷰를 생성하는 겁니다. 노벨 뷰를. 그래서 100여 장으로 네.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노벨 뷰까지 인퍼런스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그 아까 퀄리티브 리절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티라노 이거 같은 있는. 경우도 모두 다 노벨 뷰인데, 노벨 뷰, 특정 노벨 뷰를 하나를 각 모델로 하여금 다 생성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줌인 줌아웃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럼 줌인한 게 아니라 그냥 크롭해서 자른 가져온 거죠. 네, 건가요? 크롭한 거죠. 디테일을 크롭.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레졸루션이 이런 몇이라고요? 거에서. 레졸루션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400 x 400인가? 약간 그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게 이미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게, 이 해상도에는 엄청난 영향을 안 받는 게, 이 결국은 픽셀 단위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픽셀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해상도가 늘어난 거. 그래서 이미지 한 장, 512 x 512로 했네요. 그리고 800 x 800 픽셀로 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셋별로 좀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건 이거 할 프로젝트 페이지 한번. 거면은 네, 이거 이제 한 장에 어떤, 그러니까 주어진 카메라 레이가 존재를 할 때 그 네, 친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 이미지, 그 2D 이미지를 만들 거면, 그러니까 H by W by C 3 RGB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 거면은 이 친구는 사실 그 뎁스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과물이요. 네, 특정 한 뷰를 뎁스까지 다 생성할 때는 예측을 하고 결국 그걸 아까 보여주신 그 수식, 그러니까 T 뭐 알파 C I 이거를 해서 C로 만드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뎁스까지 예측해서 그걸로 계산해야죠. 그럼 그 텐스 어 뭐랄까, 이게 3D 공간에 있는 거를 다 일단은 예측을 해야겠네요. 맞나요? 뭐 생성할 뷰에 대해서 그 예측하면 되죠. 뭐 말씀하신 뭐 3D 뷰를 미리 생성한 다음에 하는 거는 아마 레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특정 레이가 결정되면 그 카메라 뷰가 결정되면 그 카메라 뷰 안에 있는 픽셀들을 모두 다 예측하겠죠. 그 뷰 안에 있는 픽셀들이라는 게 이게 뎁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 빠짐없이 프리딕션 한 다음에 그거를 쭉 서메이션 해가지고 올리는 거 맞나요? 아까 뭐 샘플링 네.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뎁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값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x, y, z 뭐 그 z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그래서 그 z 자체를 뭐 디스크리트하게 한 10개 정도의 뭔가 샘플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카메라 레이가 결정되면은 한 뭔가 이미지에서 특정 픽셀을 예측할 때 이 픽셀에 촘촘하게 이 뎁스를 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여기에서 10개 정도만 뭐 한 픽셀당 10개 정도만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뭐 10개 정도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예요? 네, 유니폼하게 뽑습니다, 그냥. 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3D 공간 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 어떤 이미지를 HW 레졸루션이 있었을 때 HW를 사실 이거 뭐 컨티뉴어스하게 그 플로팅까지 다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냥 그걸 인티저로 자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뎁스도 뭐 얼마가 있든 간에 한 픽셀에 해당되는 인테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뎁스를 10으로 줄 거면 10개의 픽셀이 하나에 있는 거니까. 뭐 이게 3D 자체를 뭐 생성하는 태스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리고 이 결과물 자체도 노벨 뷰를 인 2D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트레이닝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한 카메라 뷰에서 한 컬러 값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그 저 알파 값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그쵸. CI라는 것도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거죠. 네, 그쵸.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C밖에 없는 거잖아요. 라지 C. 네, 대문자 C. 네, 네. 아저씨. 그러면은 안에서 저렇게 동작하도록 만든 거긴 한데 저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다이렉트 슈퍼비전은 없는 상태로 학습을 하는 거죠. 약간 네, 간접적으로 학습한다고 보는 건가요? 학습이 없죠. 네, 맞습니다. 학습한 결과 뭐 그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오게 기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물이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 할 때도 뭐 수치가 다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녹화하셨나요, 혹시? 네, 민수님이 녹화했습니다. 녹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월님 이어서 발표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혹시 잠깐 쉬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네, 한 필요하신가요? 5분 정도 있다가. 아,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1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재밌는 페이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재밌었어요, 되게. 예, 디스커션이 네. 본격이 되니까 좋네요. 이거 한 올해 6월인가 그 승주 누나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에 랩 세미나 때 이거 뭔가 좀 비스무리한 거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3D 뭐, 비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네. 뭔가 좀 몇 장면 보고